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급격히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논의마저 계파 갈등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락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좀 올랐어요.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이정락 대표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5월 22일자 굿모닝 충청의 기사를 인용을 해보면은요. 저희들이 원래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 단위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보수 얼마, 진보 얼마, 중도 얼마. 그래서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는 과정을 담는데요. 실제로 봤더니 695대 564, 보수가 131명이 많은 그런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에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도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고물가, 고환율,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는 2030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당도 보다 더 역동적으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는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이제 엿바꿔 먹었다라는 표현까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30 지지율이 떨어진 이 부분, 지지율을 코인으로 바꿔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한번 살펴보니까 민주당 20대 지지율이 전주차에 비해서 12.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12% 정도 상승을 해버리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8.5%가 민주당 지지율이 30대에서 빠졌는데 3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6.8%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인데, 이런 여론조사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봤습니다. 대개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빠지면 무당층으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머물러 있다가 국민의힘이라든지 상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20대에서 12.9% 빠졌는데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12%가 상승해버리는, 아예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갈아타버리는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블루스피커라고 그래서 청년 대변인 모집을 이제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모집이 저조해가지고 6월 1일까지 그 대변인 모집 기간을 늘리겠다, 연장하겠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 2030 세대의 그 뚜렷한 안 좋은 사인들이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뭐 코인 이전에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근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보다도 이 코인 관련한 게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표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돈봉투 논란은 소위 말해서 이제 관행으로 좀 치부가 될 수 있는 관행성 논란인데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 투기 뭐 이 논란은 국민들 이제 정서적인 논란이 이제 결부되어 버리기 때문에 파급력이 훨씬 더 이제 커버리는 거죠. 돈봉투 논란에 대해서는 뭐 책임자 처벌하고 민주당 이런 관행 없애 나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코인 논란은 조금 민주당 입장이 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5.18 주간에서 뭐 조호섭 의원 제안으로 제기가 된 뭐 챌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나에게 5.18은 뭐 어떤 네모 표시 이거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에게 지금 코인은 어떤 부분일까요? 박상기 전 장관은 뭐 도박이라고 한마디로 치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제재가 뭐 점점 완화가 되고 있었지만은 그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 청년 의원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단위의 코인 투자를 했다. 그럼 민주당이 코인을 바라보는 입장이 도박인 건지, 뭐 권장 대상인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코인 시장에 있어서도 김남국 의원의 위치가 무엇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억 그 발행 코인의 뭐 한 10%
발행량이 되는 그 정도 금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 코인계의 큰 손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명확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서 잘못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이 당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시기를 지금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이 계속 이탈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청년층 이탈이 아까도 수치상으로도 아예 뭐 빠져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상대방 적에게 건너가 버린 수준이잖아요. 그게 거의 12%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이렇게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만큼 이제 블랙홀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죠. 반사이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지금 논란에 있어서 민주당이 가장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주일 전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뭐 86세대만 문제가 아니라 40대 정치인도 지금 문제다라는 이제 비판 기사를 냈는데요. 86세대 교체를 어떻게 해내느냐도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좀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를 대체할 86세대, 86 이후 세대인 40대 정치인들은 그럼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빨리 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김남국 의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깨끗하고 뭐 도덕성 있고 청량하고 이 기득권에 빚지지 않은 어떤 이런 세대 정치인들을 준비해서 내세워야 되는데 이 코인 논란으로서 그 답을 준비 안 된 답을 내놔야 되는 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지금 간파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대목은 86세대 이후 정치인은 어떤 캐릭터로 내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서 내놔야 됩니다. 우리 이정락 대표 보시기에 이 코인 사태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어요. 네. 근데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계속 더 의혹이나 이 파장은 더 커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관련한 뉴스로 저희 당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는 거죠. 탈당을 했고 윤리감찰이 되어질 거고 뭐 김남국 법안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안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을 거고 수사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근거라든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하더라. 뭐 설만 난무하고 이게 마타도어처럼 민주당을 그 도박 집단 이렇게 매도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만인 거고요. 문제는 이제 정해져 있다. 답은 앞으로 검찰 뭐 수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를 보고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뭐 도박 그리고 뭐 부패한 집단 뭐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은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가 민주당에서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저 윤리감찰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 근데 당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당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은 윤리감찰단에서 그 나온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설만 난무하지 정확하게 물증이라든가 확증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당을 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이 일탈 행위로 해서 당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인 것이지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응. 민주당에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죠? 뭐 국회 일정이라든가 그날 뭐 일요일이 끼어 있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도 그 의원에 대해서 뭐 회기 기간 동안에 뭐 코인 거래를 했네 어쨌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당 안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뭐
감찰이라든가 내부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국회 말고 민주당 내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 사실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전선 형성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그 조민양에 대한 표창장 위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수십 번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깟 표창장 하나 가지고 뭐 몇십 번씩 압수수색을 하냐 이건 너무 해도 너무했다 심했다 이런 정도 표현이 가능했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 코인 합법적인 투자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있는 코인은 도박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지층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주당 당 입장이 좀 명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전선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탈당만 해버리니까 계속 이제 뉴스가 진행될수록 지지율은 계속 빠지는 악영향 이 부분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 시찰단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민주당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줄 알았더니 솔직히 변화가 없더라고요. 음, 대통령 지지율에도 뭐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4주째 오르고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 보통 정당이 음. 보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 상대당의 뭐 이런 실책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자주 TV에 나오고 어, 이 해외 정상들과 이 회담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얻어낸 것 같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1년의 과정을 보면 정부 여당에는 굉장히 큰 컨벤션 효과가 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번 그 오염수와 문제와 관련돼서 뭐 시찰단이 갔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 잠깐 언론을 본 것이 있었는데 그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볼트 하나 재어진 것까지 제가 꼼꼼히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웃기는 소리죠. 사실은 시료 채취도 못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시찰단의 명단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이냐. 그 사람들을 뭐 실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검증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깜깜이가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학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검증의 과정이 없어버리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G7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지지율이 저것밖에 못 오른다. 정부의 실정 그리고 지금 오염수에 대한 미흡한 대처 이러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놀랐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제가 저 이벤트라고 이슈라고 봤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쇠고기 파동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도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정도의 파급력은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잔잔하게 지금 여론이 흘러가 버리는 게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도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게 지금 뭐 10년 넘게 지금 지속돼 있는 이슈다 보니까 그만큼 좀 익숙하게 바라보는 그 측면이 있어서 휘발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뭐 이제 그 코인 논란이 또 새로운 이슈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적인 그런 효과가 좀 발생을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민주당 쇄신 이야기를 좀 하면 그 쇄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해법 놓고 좀 이야기가 좀 나뉩니다. 우리 이정락 대표 보시기에는 뭐 비명계에서는 강성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
그 개딸들하고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친명 쪽에서는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정치는 그리고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 인기가 조금 표현이 어쩐가 모르겠는데요.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나 여야를 불문하고 강한 팬덤층은 있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당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강성당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강성당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당원은 아니고요. 뭔가 너무나 집착해서 그렇게 한가 모르겠는데 이 대표님께서도 계속 그것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고요. 자, 한 정치인이 마음에 들어요. 정치인이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을 우리의 뭐 대표 선수로 뽑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강한 거고요. 지지 그 강도가 좀 다를 텐데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BTS 열성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BTS 팬들한테 지지하지 말아라. 너무 강하다. 지지를 처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팬층은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좀 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에서도 적절하게 조치하고 탈당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지지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지를 처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문제되는 것은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명 조치된 당원 같은 경우가 문자 폭탄 내용들 공개되면서 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은 당내 다른 사람들 다른 당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음. 있었는데 그때마다 당에서는 자제를 요구했었고요. 사실은 정당 안에서의 그 문자 폭탄 그리고 욕설 이게 문자 보내는 것은 정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 강성과 결별이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들이 그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강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결별하라는 소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TS 팬들에게 BTS 지지하지 말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성 당원이 아니다. 우리 당에서 탈당을 시킬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런 당원이다. 문제 당원이지 강성 당원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분들이라 이 말인 네,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 제명시키는 건 당연한 조치고 네, 당에서. 네. 우리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자폭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 첫 제명 조치가 됐어요.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법률 용어 중에 보면은 이제 진심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이 개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당대표로서의 이재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딸들의 지지 대상으로서의 이재명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포지션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지지층은 굉장히 좀 연구 대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선 때는 없었던 팬덤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겨난 팬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때 없던 팬덤이 선거 이후에 생겨나네. 굉장히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봤었는데 개혁의 딸들이라는 이 강성 지지층들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변모하면서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급격하게 좀 결집을 했던 지금 세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성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때 그렇게 소위 말해서 뭐 대통령 선거에서 팬덤 없이 이렇게 여야 후보들이 그 세력 대결을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지지층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고마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별을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면 제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동일한 뭐 그 당원이 뭐 3번 연속으로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그때 뭐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원칙과 기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하향식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 촉발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고민 없이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대의원제 폐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의원제 폐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좀 역사적인 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가 굉장히 역사가 깊고 그다음에 나름의 취지가 있습니다. 정당 내부에서도 대의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당원들이 100만 명이 뭐 넘어가는데 그 불시에 뭐 여론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위원회 수집해야 되고 대의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에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를 하루 만에 그 권리당원들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당원 투표를 유도해가지고 온라인 투표, 전당원 투표를 해서 통과를 해버리면서 대의원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흐름은 당연히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에 서 있는데 이거를 강성 당원들에 대한 뭐 비율을 높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하고 결부시켜서 함께 바라다 보고 나니까 이게 좀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투표가 그만큼 쉬워졌기 때문에 대의원 폐지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당연히 예정이 된 거였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락 대표께서는 이 대의원제 폐지를 놓고 이제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조금씩 서로 다른 의견차를 내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의원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대의원들이 그 일반 권리당원의 한 80명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대의원들을 조직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이 당에서 투표를 진행할 때도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80대 1이라고 하는 등가성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투표를 따져보면 그 훨씬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등가성이 나오기 때문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어긋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의원제를 고수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머릿속에 도대체 저는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의원들을 통해서 쉽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 돈봉투 사건의 그 가장 단초를 제공한 것은 그 대의원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내 민주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대의원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저희가 돈봉투 이야기하고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넘어야 되나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또 그 부천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니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남국 의원처럼 뭐 문제가 생기면 탈당이 능사냐라고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정락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 정치권 안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나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뭐 정가의 보도처럼 탈당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 당의 문제만은 아닌 거고요.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탈당을 해버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정당법에도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함과 즉시 당적을 잃게 되고요. 이틀 안에 송부를 증명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당법을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당에서 소명하고 당에서 그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당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는 거고요. 아마 그에 대한 논의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 정치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문제가 좀 거론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이나 지금 부천시의원이나 그러니까 당에서 조치를 하려고 액션을 취하면 탈당해 버려 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더 인제 민주당은 욕만 계속 "너희는 뭐 하냐? 왜 제때 못 하냐?"라는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탈당이 좀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회전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문을 닫아야죠. 나간 사람에게는 못 돌아오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복당을 최근에 해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탈당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당법 개정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파면이나 해임 사유가 있을 때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되도록 지금 보류를 해 놓지 않습니까? 정당에 있어서 좀 최소한 일반 당원들이 아니라 뭐 저기 지역위원장 이상급 정도 되면은 탈당과 관련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탈당 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정치권 현안 얘기와 함께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얘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나주 화순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켄텍 한국에너지공대 얘기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 14조기 추도식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다녀오셨나요, 봉하마을? 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약 한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은 잊혀지는 분이 아니시고 네. 좀 더 또렷하게 우리의 어떤 그 가슴 또 우리의 역사에서 계속 되살아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네. 참여정부가 시작됐던 2002년도와 음. 제가 시장으로 당선된 2002년도가 일치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그 국가의 국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많이 또 다 있었고요. 임기 말에 나주에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을 네.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감회가 있죠. 추도식 주제가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였는데 노무현재단 이사장 맡고 계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정부 들어서 역사랑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와 지방 그리고 또 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많은 정책들이 새삼 와 닿는 이유는 네. 지금의 우리의 역사가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고 또 군부 독재 정권 시대까지 네. 이 민주주의가 8단계, 뭐 12단계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 하는 그런 현실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그렇지만 거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역사는 더디지만 기필코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길 다짐했습니다. 왠지 좀 가슴이 뜨뜻해지면서 숙연해지는 느낌도 좀 네,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박 2일 민노총 대규모 집회로 도심교통 마비됐다, 국민 자유 기본권 침해했다, 공공질서 무너뜨렸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말씀 어떻게 보셨나요? 원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는 생각되지만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노동에 대한 그리고 또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으로 느껴집니다. 네.
마치 물대포가 정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권에서 발언을 함부로 하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시 엄중 단속하겠다 하는 것이 마치 유신 시대나 또 이 군부 시대의 그 대통령의 말씀처럼 와 닿아서 대단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네. 노동운동이라든가 노동계를 그 건폭 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좀 폭력 집단의 프레임을 씌워내면서 네. 심지어는 뭐 정말 어려운 체제에서 자기를 그 불살랐던 노동자의 그 이 죽음을 마치 그 분신을 다 방조하고 또 내버려 뒀다 이런 식으로 이게 노동 운동을 부도덕한 그런 네.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합당한 그런 논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뭐 유서 대필 뭐 그런 기사까지 썼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민주노총을 꼭 굳이 민노총이라고 부르시던데 민주노총에서는 엄청 싫어하는데 민주노총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윤 대통령을 뭐 윤대통 뭐 윤통령 이렇게 부르면 좋겠냐 뭐 이러던데 근데 일단 이게 단순히 윤 대통령 어떤 뭐 선언 같은 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이랑 정부가 당정회의를 열어서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소음 기준 강화, 출퇴근 때 도심 집회 제한, 야간 집회 금지 법안 추진 등등 나왔는데 불법 시 전력이 있는 단체에게는 원천적으로 그 시위를 예. 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야말로 나치 유신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노동권을 그 적대시하는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우리 민주적인 어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그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시위 집회 금지하면은 사실상 민주노총 집회 전가의 보도처럼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금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어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또 네.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으로는 그 적합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뭐 그냥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 사람 싫다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대하시라 이렇게 비꼬던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네. 대단히 국민들을 그 편가르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우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네. 또 이런 어떤 제야 그 민중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그 넉넉한 가슴으로 또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불법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의 양식과 또 법 질서에 의해서 충분히 네. 컨트롤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편가르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정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불법 집회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다.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다.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된 이 백남기 농민 네. 회장님의 그 역사,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물대포를 없앤 정부로 또 지난 정부를 이렇게 폄하하고 새롭게 했던 그 이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질서를 요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7만 표 차 역대 최저 표차로 이겼는데 찍지 않은 나머지 국민들도 좀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전남도당 위원장의 예산 갑질과 사당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당을 운영하면서 네. 그 전남도당의 그 소중한 당비 운영이 대단히 방만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지금 밖으로 나와서 대단히 그 민주당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다만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애곡 또 편향되어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어떤 당무 감사를 통해서 네. 이 진실이 그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깨끗하게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
에너지 공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뭐가 문제인지 간략하게 좀 현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우선 에너지공대가 출범해서 이제 두 번째 신입생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으로 보면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음, 근데 달라진 것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지난 정부에서 주된 그 국정 과제로 추진됐고 그 작년 3월 2일 날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네. 정부가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탄압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탄압이라면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우선 지금 1년 밖에 지나지 않는 네. 그런 공과대학에 감사원 감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예, 감사원이- 대학에서 그야말로 학생들을 네. 가리키고 연구 활동을 주로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1년간의 실적을 벌써부터 감사해서 정치적으로 단죄하고 각종 허물을 확산시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탄압하겠다 이런 그 취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두 번째로는 네. 지금 한전의 적자 30조 원에서 약 40조 원에 이르는 이 적자가 네. 마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에 그 출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수들께 뒤집어 씌워서 출연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만 네.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이라고 봤을 때 네. 그 에너지공대에 이 투자되는 출연금은 1년에 300분의 1, 그러니까 1,0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전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네. 그냥 글로벌 톱 10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기업이어서 실제로 영업비용만 해서 100조 원이 넘습니다. 한전 영업비용. 네네. 한전의 영업비용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영업비용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한국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이 마치 무슨 한전적자의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침소 봉대에도 이게 지나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만약에 진짜로 출연금을 한전이 뭐 적자를 이유로 하든 핑계로 하든 줄이거나 끊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개교가 됐고 네. 또 운영되고 있는 그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대한 네. 법 위반인 거죠. 그리고 또 국민들과의 약속을 또 저버리는 것이고요. 또 젊은 청춘을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전의 약속을 믿고 국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에 믿고 지금 한국에너지공대를 선택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런 학생들에게도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정부의 출연금 그 축소라든가 그 감축 그런 네. 검토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방법은 있나요? 물론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지금 그 합동 기자회견도 하고 네. 또 정부의 그런 그 출연금 축소에 대한 그 재검토 방안에 대한 그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산자위와 네.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걸 우리 당의 중점 과제로 삼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뭐 전임 정권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뭐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좀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에너지 새로운 시장, 신시장이라고 하는 그 네.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또 그걸 선점해 나가는 것은 이 광주 전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 국가의 어떤 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어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전이 전남 광주로 이전할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에너지 신산업을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어떤 그 활성화를 해 나가겠다는 이 역대 정부의 어떤 약속을 또 이행하는 거고요. 또 그런 점에서도 네. 저는 이 국가가 지방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네. 탄소 발생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네. 이런 그 자원들을 통해 가지고 네. 에너지를 발생했다면요.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또 풍력이라든가 네. 지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를 막아내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과제가 아니고 전 지구의 생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고 민간에서도 R200이라고 하는 그런 네. 기준을 통해 가지고 민간에서도 탄소 중립형 신재생 에너지를 그야말로 의무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 정부 윤 대통령이 원자력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너지공대가? 원자력은 또 원자력 네. 그 대학원 대학이 울진에 있고요. 또 다양한 그 분야에서 지금까지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네. 연구소라든가 원자력 재단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에너지,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시장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전의 어떤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이 부분은 사실 뭐 어제 오늘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전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약 3조 원에서 4조 원의 그런 R&D 비용들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그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에너지공대는 그럼 뭐 어떤 거를 가르치고 어떤 인력들을 양성을 하는 건가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네.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네.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을 그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그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전남 지역에 뭐 떡 하나 줄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좀 전체 측면에서 인력을 키우는 면이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국제적으로 요즘 보면 뉴욕의 네. 코넬대라든가 그런 그 새로운 강소형 대학을 만들어서 특화공대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작지만 강한 네. 그런 대학을 만드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고요. 그런 네. 성과들이 그 나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 광주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굉장히 취약한 이유는 네. 그런 그 R&D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국가 R&D 비용의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는 영남권의 경우는 울산과기대, 대구과기대, 포항공대 이와 같은 그런 특화공대가 무려 이 지역의 5배 이상 됩니다. 현재까지 보면 광주 전남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예, 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현재 정원이 한 학년당 100명 규모이지만 네. 유니스트 울산 과기대는 소위 말해서 350명, 360명 규모죠. 그리고 거기 또 과기부에서 그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반드시 광주 전남의 이런 특성화 대학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특화하는 그런 공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공대가 영문으로는 켄텍이라고 하는 네. 것 같던데 그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공대가 있는데 여기가 입학 정원이 한 학년에 한 200명쯤 되는데 대학원생까지 다 해봐야 한 2,000명 조금 넘는데
여기가 졸업생 1000명당 1명꼴로 노벨상을 타는 그런 학교인데 예. 아마 세계 최고인데 그 뭐 학생 수 대비로 하면은 우리도 좀 이런 작지만 강한 대학 이런 걸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뭐가 믿게 보였는지 자꾸 흔들어대서 좀 그렇긴 한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또 국가의 균형 발전 지역 간에 그리고 또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의 앞으로 키워나갈 수 산업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꿨지만 에너지 대전환은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주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대에 대한 투자는 그 절대로 지역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또 나라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지원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